DNA 분석 결과 잭 더 리퍼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역사가가 말했다. 크리스 해리스. 2025년 2월 15일 오전 11시 41분에 게시됨.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인 19세기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의 진짜 정체가 거의 140년 만에 마침내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러셀 에드워즈는 살인범의 잔혹한 살인 현장에서 회수된 숄에서 발견된 DNA를 테스트한 결과 1800년대 후반 빅토리아 시대 런던 이스트엔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정육점 주인이 에런 코스민스키라는 23세의 폴란드 이민자였으며 1919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는 호주의 투데이의 숄에 묻은 피에서 나온 DNA가 피해자의 직계 여성 후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숄에 남은 정액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췄을 때 우리가 잭 더 리퍼가 진짜 누구인지 발견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과 1891년 사이에 도시의 빈곤한 화이트채플 지구와 그 주변에서 대부분이 성노동자였던 5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강간하고 내장을 뽑았지만 역사학자들은 사망자 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는 43세의 메리 니콜스, 47세의 애니 체프먼, 44세의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46세의 캐서린 에도우스, 25세의 메리 제인 켈리였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내부 장기가 제거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에도우스의 끔찍한 살인 현장에서 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07년에 이를 구매했습니다. 에드워즈는 그것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탐험의 항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릴 넘쳤고 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알려진 5명의 희생자들의 친척들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137년 된 미제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살인범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신문이 필요합니다. 에드워즈는 호주의 투데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가 마침내 해결된다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민스키는 어린 시절 영국으로 이주하여 화이트채플에서 이발사로 일했다고 에드워즈는 알게 되었다. 그는 1885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여러 개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스민스키는 53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에 환청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고 먹기를 거부했으며 목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온라인 회의론자들은 에드워즈의 발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2022년에 어린이의 두개골 윗부분을 발견한 사실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경찰이 키스 베넷의 시신을 다시 수색하게 되었다. 유명한 무어 살인 사건은 1963년부터 1965년 사이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언 브레디와 마이라 힌들리라는 타락한 부부가 저지른 5명의 아동 살인 사건입니다. 베넷의 시체는 결코 발견되지 않은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뉴욕 포스트 기사 중. 다음은 챗GPT에 물어본 내용. 잭 더 리퍼 사건은 1888년 영국 런던의 화이트채플, 와이트펄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 미제 사건은 현대적인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링의 기초가 될 만큼 유명하며 여전히 많은 연구와 가설이 존재합니다. 사건 개요.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부터 11월 사이 최소 5명, 화이트채플의 5명, 커나니컬 5의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빈민가에 거주하던 성노동자들이었으며 범인은 피해자들의 목을 절단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주요 피해자 커나니컬 5 1. 메리 앤 니콜스 메리 앤 니컬스 마이너스 1888년 8월 31일 2. 애니 체프먼 마이너스 1888년 9월 8일 3.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마이너스 1888년 9월 30일 4. 캐서린 에타우즈 마이너스 1888년 9월 30일 스트라이드와 같은 날 살해 5. 메리 제인 켈리 마이너스 1888년 11월 9일 특히 마지막 피해자인 메리 제인 켈리는 실내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이 극도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잭 더 리퍼의 특징. 빠르고 잔혹한 살해 방식, 목 절단, 장기 적출 등. 피해자들의 공통점. 빈민가 거주, 성노동자. 1888년 가을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음. 경찰과 언론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디어보스, 편지. 신원 미상. 다양한 용의자 가설 존재. 용의자와 가설. 잭 더 리퍼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용의자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몬터규 존 드루잇, 변호사이자 교사, 사건 후 실종되었다가 템스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세버린 클로소스키, 어케 조지 체프먼, 연쇄 독살범. 프랜서스 텀블티, 미국 출신 의사, 여성 혐오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짐. 월터 시커트, 화가, 일부 연구자들이 그의 그림 속 단서들을 분석해 연관성을 주장함. 왕족 관련 가설, 당시 왕실과 연관된 인물, 엘버트 빅터 왕자 이 범인이라는 음모론.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유. 19세기 후반 런던 경찰의 수사력 한계. 범인의 고도의 지능적인 행동. 증거 부족과 많은 오인 용의자.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루머 확산. 잭 더 리퍼 사건은 현대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며 여러 가설과 추측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미해결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서 잭 더 리퍼 용의자. 1888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스트엔드 오브 런던에서 일어난 일련의 연쇄살인 사건은 잭 더 리퍼라는 별명을 가진 신원 불명 살인자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
이후로 살인자나 살인자의 신원에 대해 여러 곳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00명이 넘는 잭터 리퍼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의 이름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많은 추론이 제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전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범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살인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당대의 경찰 용의자. 광역경찰청 문서에 기록된 바로 사건 수사에서는 1888년에서 1891년 사이에 일어난 11건의 개별 살인을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으로 통칭한다. 11건 중 메리 앤 니컬스, 애니 체프먼,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캐서린 에도스, 메리 제인 켈리가 살인당한 5건은 일반적으로 잭 더 리퍼라고 불리는 단일 살인마의 살인으로 여겨진다. 위 5건의 살인은 1888년 8월과 11월 사이에 인접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통틀어 캐노니컬 5라고 부른다. 에마 엘리자베스 스미스, 마사 테브럼, 로즈 밀렛, 앨리스 맥켄지, 프랜시스 콜스, 핀치가 몸통이 살인당한 다른 6건의 살인은 잭 더 리퍼와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속한 습격과 일부 시신의 행해진 훼손 방식, 즉 절개와 장기 적출은 살인자가 의사 기술이나 정육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하지만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처들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악하다고 말한다. 지역 도축업자들과 정육점 주인들의 알리바이가 조사되었고 그 결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뷰를 받았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80명이 구금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여러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했다. 몬터규 존 드로이트. 몬테규 존 드로이트, 몬터규 존 드로잇, 857년 8월 15일-1888년 12월 초는 도시태생의 변호사로 런던 블랙키스에서 1888년에 해고되고 익사하여 자살하기 전까지 교감으로 일했다. 그의 부패한 시신은 1888년 12월 31일 치즈윅 근처의 템스 강에서 떠다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1888년 11월 9일에 일어난 마지막 살인 사건 직후 그가 죽었기 때문에 멜빌 맥나튼 1894년 2월 23일에 메모에서 드로이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맥나튼은 31세의 변호사를 41세의 의사로 잘못 메모했다. 9월 1일 첫 번째 정식 살인 다음 날 드로이트는 도시에서 크리켓 경기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살인자가 화이트채플의 지역 주민이었던 반면 드로이트는 템스 강 건너편 켄트에 살았다고 보고 있다. 프레더릭 에벌라인 경감은 드로이트를 중요한 용의자로 치부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는 우연히 마지막 정식 살인 직후 자살했다는 것이다. 세베린 크워소프스키. 세베린 안토니 비치 크워소프스키, 수어런 앤토너윅스 클로소스키, 별명 조지 체프먼, 희생자 애니 체프먼과 아무 관계 없음. 1865년 12월 14일-1903년 4월 7일은 폴란드 이폰 왕국에서 태어났지만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887년과 1888년 사이에 영국으로 이주했다. 1893년과 1894년 사이에 그는 체프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는 3명의 아내를 연속으로 독살했고 자치구 독살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1903년 교수형을 당했다. 리퍼 살인 사건 당시 그는 런던의 화이트채플에서 살며 루트비히 슐로스키라는 이름의 이발사로 일하고 있었다. 1930년에 중독에 관한 책을 쓴 H.L. 애덤, H.L. 아담에 따르면 체프먼은 프레더릭 에벌라인 경위가 선호하는 용의자였으며 폴 몰가제트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에벌라인이 체프먼을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체프먼이 독극물로 세 아내를 살해했기 때문에 범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쇄 살인범의 살인 방식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드물다. 에런 코스민스키. 에런 코스민스키, 아론 몰드 코즈민스키, 1865년 9월 11일-1919년 3월 24일은 1891년 콜리 해치 정신병원에 입원한 폴란드계 유대인이다. 코스민스키, 이름은 없었음는 1894년 멜빌 맥나튼 경의 비망록과 복사된 로버트 앤더슨 경의 회고록 여백의 도널드 스완슨 경감이 손으로 쓴 논평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앤더슨은 폴란드계 유대인이 리퍼로 밝혀졌지만 목격자 역시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썼다. 이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추론에서 이용하는 작가도 있다. 맥나튼은 아무도 리퍼가 아니었다고 그의 비망록에 썼는데 이것은 앤더슨의 기억과 모순된다. 1987년 작가 마틴 피도는 코스민스키라고 불리는 수감자들의 정신과 기록을 조사했고 오직 한 명만을 찾았다. 아론 코스민스키이다. 코스민스키는 화이트채플에 살았지만 정신병원에서는 대체로 위험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 문제는 환청,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을 편집증적으로 두려워하던 것, 씻거나 목욕하는 것을 거부함, 즉 자학의 형태를 띠었다. 전직 FBI 프로파일러인 존 더글라스는 그의 책 더 케이스즈 대 텀트어스에서 코스민스키와 같이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 살인자였더라면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살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랑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다. 2014년에 한 DNA 분석 결과 피해자 캐서린 에도스의 것으로 알려진 숄과 코스민스키 사이에 희미하게 연관이 있었지만 유전자 지문 채취를 발명한 알렉 제프리 경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9년 3월 법의학 저널 오브 퍼렌식 사이언스즈에서 코스민스키와 캐서린 에도스의 DNA가 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클 오스트로그. 마이클 오스트록, 1833년에서 1904년 이후는 러시아 태생의 사기꾼이자 도둑이었다. 오스트로그는 수많은 가명을 사용했다. 그에 대한 많은 의심스러운 설 중 하나는 그가 한때 러시아 해군의 외과 의사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1889년 캐노니컬 5, 희생자들이 살해된 다음에 수사에 가담한 맥나튼이 용의자로 그를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은 그가 사기나 절도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작가 필립 수든, 필립 석던, 은 오스트로그가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 동안 프랑스에서 경범죄로 수감되었다는 교도소 기록을 발견했다.
오스트로그는 1904년에 마지막으로 생존이 확인되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존 파이저, 존 피저 또는 파이저, C. 1850-1897는 화이트채플에서 부츠 제작자로 일한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다.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 초기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가족 앞치마를 살인자로 의심했는데 이는 신문에 실렸고 파이저는 가족 앞치마로 알려졌다. 파이저는 칼로 사람을 찌른 전과가 있었고 경사 윌리엄 시크는 그가 매춘부에게 경미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8년 8월 말과 9월 초에 메리 앤 니컬스와 애니 체프먼이 살해된 후 티케는 9월 10일 프라이저를 체포했다. 이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살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을 때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런던 부두에서 불꽃놀이를 지켜보면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제임스 토머스 세들러 제임스 토마스 세들러 또는 세트러 C.1837-1906 또는 1910는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 문서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희생자인 플랜시스 콜스의 친구였다. 콜스는 1891년 2월 13일에 살해되었다. 그녀의 시신은 화이트채플의 스왈로 가든에 있는 철도 아치교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그녀의 목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두 군데 있었다. 콜스는 발견 당시에는 살아있었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했다. 세들러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경찰은 세들러를 잠시 동안 리퍼 용의자로 의심했지만 그는 처음 4건의 정식 살인 사건 당시 바다에 있었고 무혐의로 풀려났다. 세들러는 콜스의 죽음에 관련 있다 여겨져 1894년 맥나튼의 메모에 이름이 올랐다. 맥나튼은 세들러를 통제할 수 없는 성미를 가졌고 술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으로 가장 천한 매춘부들과 무리지어 다닌다라고 생각했다. 프랜시스 텀블티 프랜서스 텀블티 C.1833-1903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인도 허브, 의사를 가칭하여 수입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여성 혐오자이자 돌팔이로 인식되었다. 그는 환자 중 한 명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1865년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텀블티는 1888년에 영국에 있었고 11월 7일 당시에는 금지된 동성애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이 준비되는 동안 그는 프랑스로 도망쳤고 그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자기 과시와 이전의 범죄 혐의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리퍼 살인사건과 관련되어서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에서 스코틀랜드 야드가 그를 인도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영국 언론이나 런던 경찰에 의해 확인된 바가 아니다. 뉴욕 경찰국은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에 그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가 런던에서 저지른 범죄는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13년 광역경찰청의 존 리틀차일드 경감이 언론인이자 작가인 조지 알. 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텀블티가 리퍼 용의자로 언급되었다. 동시대 언론과 대중의 의견.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은 여러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고 빅토리아 시대 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다. 기자, 편지 작가, 아마추어 탐정 모두 언론이나 경찰에 용의자를 제보했다. 그중 대부분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살인 당시 유명 배우 리처드 맨스필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연극에 출연했다. 연극에서 런던 거리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맨스필드가 설득력 있게 인물을 묘사해서 편지 작성자들은 그가 더 리퍼라는 내용을 썼다. 토마스 닐 크림 1850년 5월 27일-1892년 11월 15일 은 불법 낙태 전문 의사였다. 토마스 헤인 컵부시 1865-1903는 1891년 매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망상을 알아 램버스 병원으로 실려간 의대생이었다. 프레더릭 베일리 디밍 1853년 7월 30일-1892년 5월 23일 은 1891년 랭커셔주 세인트 헬렌스 근처 레이닐에서 첫 번째 아내와 네 자녀를 살해했다. 당시에 그의 범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해 말 그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갔고 그 후 두 번째 아내도 살해했다. 카를 페르디난트 파이겐바움, 칼 퍼디낸드 페이전바움 1840년-1896년 4월 27일 1894년 뉴욕에서 줄리아나 호프먼의 목을 자른 혐의로 체포된 독일 상선 선원이었다. 사형 집행 이후 그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샌포드 로터는 파이겐바움이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었고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후대 작가들의 의견. 살인 사건으로부터 수년 후에는 경찰 수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여러 유명 인사들이 용의자가 되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동시대 문서에서 사건과 조금이나마 연관점이 생긴 사람이라면 거의 다 용의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죽었기 때문에 현대 작가들은 어떠한 역사적 증거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소설가 조지 기싱, 영국 총리 윌리엄 이워트 글래드스턴, 매독 아티스트 프랭크 마일스 같은 사람들이 이후 제시된 용의자들의 예인데 84, 이처럼 후대에 제시된 용의자는 대부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클래런스와 에이번데일 공작 에버트 빅터 1864년 1월 8일-1892년 1월 14일은 1962년 필립 줄리안이 클래런스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7세의 전기를 출판했을 때 잠재적 용의자로 처음 언급되었다. 조셉 바넷 C.1858-1927은 전직 수산물 운반업자였으며 1887년 4월 8일부터 1888년 10월 30일까지 피해자 메리 켈리의 연인이었으며 바넷이 실직하고 생계를 위해 메리 다시 매춘을 시작한 후 둘은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에벌라인 경위는 켈리가 살해된 후 4시간 동안 하나 바넷을 신문했고 옷에 피자국이 있는지 검사하기도 했지만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루이스 캐럴, 1832년 1월 27일, 1898년 1월 14일, 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저자이다. 작가 리처드 월리스가 그의 책, 잭 더 리퍼, 가벼운 마음의 친구, 잭 더 리퍼, 라이트 하티드 프렌드를 위해 고안한 애너그램에 근거하여 용의자로 캐럴을 지목했다. 데이비드 코엔, 1865년-1889년 10월 20일, 은 23세의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1888년 12월 7일 살인사건이 끝난 시기에 콜리해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95. 작가이자 살인마 학자인 마틴 피도의 잭 더 리퍼의 범죄, 탐지, 죽음, 더 크라임스, 디텍션 앤 데스 오브 잭 더 리퍼, 1987이라는 책에서 그는 용의자로 제시되었다. 윌리엄 위디걸경, 썰 윌리엄 위시걸, 1816년 12월 31일-1890년 1월 29일, 은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의였다. 그는 잭 더 리퍼, 최후의 해답과 같은 많은 사람에게 불신받는 프리메이슨, 왕실 음모론의 일부로서 리퍼 용의자에 올랐다. 조지 허친슨, 은 실업자였다. 1888년 11월 12일, 그는 런던 경찰에게 1888년 11월 9일 새벽에 메리 제인 켈리가 거리에서 자신에게 접근하여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제임스 켈리, 1860년 4월 20일-1929년 9월 17일, 희생자 메리 켈리와 관련 없음는 1997년 테렌스 샤키의 잭 더 리퍼 100년간의 수사, 워드록 1987, 과 짐 툴리의 죄수 1167, 잭 더 리퍼란 미치광이에서 처음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찰스 크로즈라고도 알려져 있는 찰스 알렌 레치머, 1849년 10월 5일-1920년 12월 23일은 피코츠 컴퍼니의 고깃집 운전사였으며 최초의 리퍼의 정식 희생자로 여겨지는 메리 앤 니컬스의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이다. 제이콥 리비, 1856년-1891년 7월 29일은 1856년 알트게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정육점 사업을 이어받았고 1888년까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미들섹스가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리퍼 지역의 중심부, 캐서린 에도스가 살해된 곳과 가까움이었다. 제임스 메이브릭, 1838년 10월 24일, 1889년 5월 11일, 은 리버풀의 목화 상인이었다. 그의 아내 플로렌스는 현대에 와서 용의자가 된 제임스 케네스 스티븐의 아버지인 제임스 피츠 제임스 스티븐 경이 주재한 재판에서 그를 비소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알렉산더 페테이켄코, 1857-1908는 윌리엄 르퀴가 1923년에 쓴 회고록, 내가 아는 왕, 유명인, 사기꾼에 대한 내용에서 나온 이름이다. 월터 리차드 시커트, 1860년 5월 31일-1942년 1월 22일은 영국, 덴마크 혼혈인 독일 태생 예술가로 도널드 맥코믹의 책 디 아이덴티티 오브 잭 더 리퍼, 1959에서 처음 리퍼 용의자로서 언급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학자 찰스 반 온셀레는 더 폭스 앤 더 플라이즈, 월드 오브 조셉 실버, 레케시어 앤 사이커패스, 2007에서 조지프 리스, 조셉 리즈,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폴란드계 유대인 조셉 실버, 1868-1918가 잭 더 리퍼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케네스 스티븐, 1859년 2월 25일-1892년 2월 3일, 은 마이클 해리슨이 1972년에 출판한 또 다른 리퍼 용의자, 클레런스와 에이번데일 공작 엘버트 빅터의 전기에서 처음으로 용의자로 제한되었다. 프랜서스 톰슨, 1859년 12월 18일-1907년 11월 13일, 은 금욕주의 시인이자 의학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한편 중독자였다. 그는 1885년과 1888년 사이에 화이트채플 남쪽의 닥스 지역에서 노숙자로 살았다. 윌리 클라크슨, 1861년에서 1934년 10월 12일, 은 왕실 가발 제작자이자 빅토리아 여왕의 의상 제작자였으며 5곳의 사건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살았다. 썰 존 윌리엄스, 1840 11월 6일-1926년 5월 24일, 은 빅토리아 여왕의 딸 베아트리스의 산부인과 의사를 맡았으며 외과 의사의 후손 중 한 명인 토니 윌리엄스와 험프리 프라이스가 쓴 엉클 잭, 2005이라는 책에서 리퍼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 외의 이론. 아서 코난 도일 경은 질 더 리퍼라고 불리는 여성 살인범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살인자가 피 묻은 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도 의심을 잘 받지 않고 피해자들이 남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산사로 일했거나 조산사를 가장한 것으로 믿고 있다. 리퍼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메리 피어시와 콘스턴스 켄트, 신지학자 헬레나 블라바츠키까지 다양하다. 퍼트리샤 코널과 같은 일부 작가는 살인자가 경찰과 언론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편지 중 하나를 DNA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법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분석할 수 있는 편지는 이미 여러 번 검사했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 변질되어 있다. 게다가 당국은 대부분의 편지를 거짓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악명 높은 미국 연쇄 살인범 H.H. 홈즈의 후손인 제프 머젯은 홈즈를 리퍼 사건과 연관짓기 위해 편지를 증거로 사용했다. H.H. 홈즈 이론은 2017년 7월 11일 히스토리에서 방영된 아메리칸 리퍼라는 제목의 8부작 케이블 TV 시리즈의 기초가 되었다. 잭 더 리퍼가 실제로는 다수의 살인자였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스티븐 나이트는 사건이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저지른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각각의 살인이 서로 연관이 없는 개인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리퍼가 화이트채플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했다. 살인 직후 사라지는 살인자의 능력은 그가 화이트채플의 지리에 익숙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화이트채플의 사람들은 대체로 단기 체류자였고 가난했으며 가명이 자주 사용되었다. 많은 주민들의 삶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잭 더 리퍼와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가해졌고 전문 및 아마추어 연구원들이 지속적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퍼의 정체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영구 미제로